박진석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식을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뒤 25년 동안 남편을 속여온 여자. 이제는 죽어가는 예비 사위의 심장까지 거래 도구로 쓰고 있는 여자의 추악한 음모를. 평창동 저택의 식탁 위에는 화려한 티라미수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우아하게 와인 잔을 기울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다정한 눈빛이 사실은 자신을 해부하려는 냉혹한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한우진이 방에서 공부 중이라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이 가식적인 파티 현장에서 구역질을 참으며 고성희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드러나는 추악한 탐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인유애를 상실한 괴물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찬사인 줄로만 알고 박진석에게 더 밀착하며 애교를 부렸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향수 냄새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이지혁이 AP그룹 대표라는 사실과 고성희가 이수빈의 집안을 비천하게 묘사하며 박성재를 조종하려 했다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결심했더라고요. 한편 병원 VIP 병동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지혁은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장치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도쿄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독한 상태였는데요. 이지혁의 곁을 지키던 지은호는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 때문에 고성희의 타겟이 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씨, 나 없어도 울지 마요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해서 지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순번을 조작하거나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가로챌 수 있는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평생을 증오했던 생모 고성희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지혁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 박진석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최근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을 떠올리며 어쩌면 박진석이 고성희의 실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더라고요. 그 시각 박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을 쥐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차려준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한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은호가 했던 우리 엄마가 같지 않냐는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고성희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과거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한우진의 출생 기록 옆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성희가 갓난아이를 안고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등 뒤에 적힌 이름은 한유라였습니다. 박영란은 지은호의 본명이 한유라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성재는 파티가 끝난 후 서재로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아버지,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박성재에게 고성희가 작성한 이수빈의 가짜 뒷조사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고성희가 나를 속인 건 26년 전부터였다. 유라, 아니 지은호를 죽었다고 만들고
내 인생에 들어온 여자야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입에서 지은호의 본명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의 친딸을 사망 처리하면서까지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탐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성희를 반드시 몰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내 애인 이지혁, 심장 이식 안 받으면 오늘 내일 한다며 내가 손을 좀 써줄까? 라고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지만 이지혁의 생사를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원하는 게 뭐야라고 물었고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진석 회장의 비밀 금고 열쇠를 가져와 그 안에 내 과거를 증명할 장부가 있어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최후의 보루인 장부를 탈취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과 아버지 박진석의 신뢰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로 돌아와 그의 가냘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박진석의 저택으로 향했는데요. 저택 정문에서 지은호는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그녀가 고성희에게 협박당하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붙잡으며 은호야, 가지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너까지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박성재의 손을 뿌리치며 성재 오빠, 지혁 선배가 죽어가요. 난 악마랑 거래해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해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광경을 2층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고성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시켜 박진석을 배신하게 만들므로써 박진석이 지은호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만 살아남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조차 하나의 장기판 위 말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우리 엄마한테 속지 마. 내가 증거를 찾았어라고 외쳤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이 찾은 사진과 서류들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고성희의 사주를 받은 가사 도우미들이 박영란을 방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친딸인 박영란까지 감금하며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광기를 부렸는데요. 박영란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엄마는 괴물이야.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차갑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대꾸하며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호출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침대 곁에서 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제발 눈 좀 떠라며 통곡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이 과거에 박진석과 얽혔던 악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박진석은 친구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진석은 비로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자신의 금고를 열기 위해 서재로 들어오는 것을 CCTV로 지켜보며 조용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진석의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장부가 아니라 낡은 베넷저고리와 고성희의 사망신고 위조 서류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지은호가 직접 고성희의 죄악을 목격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베넷저고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은호야, 내 엄마는 너를 2번 죽이려 했다. 하지만 난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품에서 오열하며
이지혁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이지혁의 수술을 위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고성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이제 고성희의 무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자신의 계좌가 막히고 수하들이 연락 두절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로 한우진을 이용하려 했으나 한우진은 이미 이상철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텅 빈 저택 거실에서 홀로 소리를 지르며 미쳐갔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난 CJ그룹의 안주인이야.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외쳤지만 거울에 비친 것은 욕망에 찌든 추악한 노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보낸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송과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전달받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에 의해 완벽하게 사방이 막힌 채 고립되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 기증자는 고성희가 과거에 버렸던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고 박진석과 이상철은 나란히 서서 수술 성공을 기다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연락해 이 소식을 전했고 이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이지혁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앙숙이었던 두 집안이 한 남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인물은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로 옮겨진 그를 보며 그의 가슴에서 뛰는 새로운 심장의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그 박동은 이제 고성희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진실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평창동 저택을 감싸 안을 때 고성희는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비밀 금고 뒤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독약병을 꺼내들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나 혼자 죽지는 않아라고 중얼거리며 박진석의 서재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저택을 뒤로하고 고성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행복을 되찾으려는 찰나 복수의 화신이 된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긴박한 전개였습니다. 박진석의 냉철한 복수와 지은호의 처절한 희생, 그리고 이지혁의 기적 같은 생존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고성희가 불타는 저택을 배경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파국을 예고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고성이라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지혁은 서서히 눈을 떠 지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병실 안의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괜찮아요, 선배.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불타버린 저택의 잔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고성희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박성재와 박진석은 고성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방에서 구출된 후 지은호를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박영란은 언니, 내가 엄마 대신 평생 갚을게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지은호는 그런 박영란을 안아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매듭을 묶었습니다. 이수빈 또한 박성재와 재회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거짓된 화려함이 아닌
진실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과 함께 소주를 기울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털어냈습니다. 두 아버지는 자식들이 겪은 고통이 자신들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반성하며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석은 CJ그룹의 경영권에서 물러나 지은호와 박성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딸 지은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심장은 잘 뛰니? 내 것도 하나 준비해둬야 할 거야 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공포에 질렸고 이 지역의 심박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장 수술이 끝난 줄 알고 안심하며 잠든 지은호의 귓가에 죽은 줄 알았던 고성희의 서늘한 웃음소리와 함께 피 칠갑이 된 이지혁의 수술복이 배달되었습니다. 병원 VIP실의 공기는 축하의 꽃향기가 아닌 타다 남은 잿가루 냄새와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이지혁의 침대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놔둔 듯한 낡은 메스가 놓여 있었고 그 메스 아래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집어 들려다 그 밑에 깔린 쪽지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쪽지에는 내가 얻은 심장, 내가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어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고성희의 필체로 적혀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미친 듯이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고성희가 지른 저택 화재로 인해 경비 인력이 분산된 틈을 타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 위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들려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살아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녀가 이 병원 어딘가에 숨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복도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며 이지혁의 얼굴을 확인하러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이지혁은 여전히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불타버린 평창동 저택의 지하실 폐허 속에서는 박진석이 잿더미가 된 서재를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분신 자살을 택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소방관들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신의 치부를 태워 없애는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뒤 완벽한 유령이 되어 복수를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옆에 서 있는 박성재에게 성재야, 고성희는 쥐새끼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될 거다라고 경고하며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말을 듣고는 바로 이수빈의 안전부터 확인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사비를 털어 사설 경호원들을 이수빈의 집 주변에 배치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가장 먼저 노릴 타겟이 지은호와 이수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잿더미 속에서 고성희가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검게 그을린 채 뒹구는 것을 보고는 욕망의 끝이 이토록 허무하고도 지독하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한편 병원 옥상 계단실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고성희가 화상으로 짓물러진 팔을 거칠게 붕대로 감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저택에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지은호와 박진석에 대한 증오 하나로 버텨냈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의 얼굴 절반이 화염에 대어 흉측하게 변한 것을 깨진 거울 조각으로 확인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내가 아끼는 그 딸년의 심장을 내가 직접 멈춰주마라고 중얼거리며 품 안에서 이지혁의 주치의인 강 박사의 약점을 적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병원 내부의 배신자를 포섭해둔 상태였던 것이더라고요. 지은호는 병실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떴는데 지은호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차마 고성희가 다녀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선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것을 느끼고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일단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때 박영란가 병실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은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박영란은 언니,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오늘 정오까지 혼자서 공원묘지로 나오지 않으면 지은호와 이지혁의 목숨은 없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이 엄마의 인질이 되어야만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몸을 일으켰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제지하며 선배,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원하는 것이 자신과의 끝장 승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영란을 달래서 진정시킨 뒤 박진석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정을 파기로 계획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연락을 받고는 즉시 정보원들을 가동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말한 공원묘지가 사실은 25년 전 지은호를 사망 신고했던 그 장소 근처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그곳에서 모든 비극을 매듭지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분노했습니다. 박진석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사적인 해결사들을 불러 고성희를 생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법의 심판대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하고 싶어 했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위험한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이러다 아버님까지 범죄자가 되십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라고 말렸지만 박진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지혁은 수혈팩을 매단 채 휠체어에 몸을 싣고 병원을 빠져나가려 시도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혼자 고성희를 만나러 가는 것을 죽어도 볼 수 없었는데요. 이상철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공원묘지의 찬 바람 속에서 지은호는 홀로 고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묘지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스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 앞에 서서 스카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고성희의 얼굴을 본 지은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고성희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지은호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오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넌 먼저 죽을 거야.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도 곧 멈추게 될 거고라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딸로 본 적 없지. 나도 당신을 엄마로 생각 안 해. 그냥 넌 가여운 괴물일 뿐이야. 지은호의 도발에 고성이는 분노로 손을 떨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찰나 박진석의 차량이 묘지 입구에 도착했고 저격수의 붉은 점이 고성희의 가슴에 맺혔습니다. 박진석은 확성기를 통해 고성희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포기하지 않고 지은호를 인질로 붙잡으며 절벽 끝으로 물러났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 가까이 오면 이 아이랑 같이 떨어지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차에서 내려 고성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이지혁이 고성희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비틀거리며 휠체어에서 내려 지은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며 고성희 씨,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 내 심장은 지금 당신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은호 씨를 향한 사랑으로 뛰고 있어. 당신은 절대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어라고 외쳤습니다. 이지혁의 진심 어린 외침에 고성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고성희가 방심한 그 짧은 순간 지은호는 고성희의 팔을 뿌리치고 이지혁을 향해 달렸습니다. 박진석은 사격 명령을 내렸고 고성희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고성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놀랍게도 지은호가 고성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끌어올리려 애쓰며 죽지 마. 죽어서 도망가지 마. 살아서 죗값을 다 치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구하려는 딸의 눈을 보며 생전 처음 보는 감정에 휩싸였지만 끝내 지은호의 손을 놓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사라진 고성희의 마지막 모습은 추락이 아니라 마치 지옥으로 돌아가는 악마의 귀환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빈손을 허공에 뻗은 채 오열했고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진석은 절벽 끝에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성이라는 거대한 악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물만이 남았는데요. 박성재는 경찰들과 함께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며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긴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안정을 되찾았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곁을 지키며 다시는 그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하고 모든 재산을 지은호와 박성재의 이름으로 된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고성희와 자신이 쌓아온 탐욕의 탑을 스스로 허물고 딸 지은호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은호는 절벽 아래에서 고성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색팀은 강가에서 고성희가 입고 있던 찢어진 옷자락만을 발견했을 뿐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다시금 엄습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이지혁의 온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설령 고성희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란은 웹툰 가면의 여왕의 마지막 회를 연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웹툰의 엔딩은 여왕이 왕관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언니 지은호에게 웹툰의 수익금을 전달하며 엄마가 망가뜨린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은호는 영란을 안아주며 진정한 자매로서의 인연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지혁의 퇴원날 병원 정문에는 이상철과 이수빈 그리고 박성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집안 식구들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우리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지은호는 네, 선배와 함께라면 매일이 화려할 거예요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원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마지막, 어느 이름 모를 요양원의 어두운 방 안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은 한 여자가 TV 뉴스에 나오는 지은호와 이지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리모컨을 꽉 쥐었고 화면 속 지은호의 얼굴에 손톱으로 긴 금을 그었는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라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고성희의 생존 암시는 또 다른 시즌의 시작인지 아니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저주인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을 낳았는데요. 지은호와 이지혁의 사랑이 이 거대한 악의 부활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리고 박진석의 속죄가 진정한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숨막히는 다음 장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고성희의 광기 어린 집착과 지은호의 강인한 생존 본능,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는 오랜 동안 따라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